어릴 때 냉장고에 어머니께서 그런 쪽지를 붙여두셨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역풍처럼 다가오는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역풍을 타고 그 역풍을 이겨낸다면은 순풍을 탔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참 큰 위로가 됐고 제가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얘기를 다 하기엔 한마디로 부족해서 팟캐스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노무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MC 세민. 네, 차원입니다.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춥습니다. 기후위기가 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 혹시 원님은 자기만의 겨울나기 방법이 있나요? 옷을 껴입어야지 이게 별 수 없습니다. 사실 너무 춥기 때문에 최대한 실내에 있고 이불을 잘 덮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물을 안 마시면은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울에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누나는 어떻게 겨울을 나시나요? 저는 겨울에 서울 광장에서 그 스케이트 타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눈 내리는 날에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스케이트 타고 떡볶이랑 오뎅도 먹고 그러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눈 맞으면 더 춥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요. 이한치 아니에요? 네. 서울광장에 대한 애정이 참 많으십니다. 아무튼 오늘도 코너를 저희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미니 코너 진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작은 노무현 오늘은 어디에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미니 코너를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팟캐스트가 벌써 3회나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달린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세민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작진 분들께서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댓글을 딱 하나 선별하셨다고 하는데요. 차주엽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주신 노무현 정신에 제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각자 낮추고 서로 감싸주는 사회가 되기를요. 건강한 청년들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이 댓글이 정말 와닿는데요. 팟캐스트의 특정 게스트나 인물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진심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좀 댓글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우리 아빠입니다. 댓글 다신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참 우리 방송 좋아하세요. 진짜로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그 이재원 나왔던 방송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기 이렇게 나왔다고 원래 이런 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우리가 팟캐스트가 이제 5회까지 지금 돼 있어서 오늘이 이제 4회차잖아요. 4회차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요. 이제 그 한 시간보다 할 시간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벌써 4회차라니 진짜 안 믿기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까부터 쭉 옆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의 애견남 노무현 장학생 강동엽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현 장학생 16기 강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무더운 여름에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벌써 겨울이 됐어요. 맞아요. 어제 저희를 빼놓고 맛있는 걸 드시러 가셨던데 이래도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거기 미슐랭 식당이라고 하던데 미슐랭일 만한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대구에는 미슐랭 가이드 선정하는 도시가 아니라서 그런 식당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서울에 오면은 그런 게 문화적으로 참 발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도 미슐랭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뛰셔야겠어요. 애쓰겠습니다. 예. 네. 평소에 서울엔 자주 오시나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제가 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당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어서 간간히 올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엽님의 이야기를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코너,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차원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작은 노무현 누군지 아세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같이 해주신 게스트분 처음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동엽님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당의 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도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비영리 생태계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싶은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년 정치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시 청년은 아닌가요? 제가 아무래도 여의도에 자주 못 가기 때문에 네. 도시 청년은 아니지 도시는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가치관을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 뭐 밥도 먹고 하는데 저랑 가치관이 상당히 비슷하셔서 그때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또 저처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이 있으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저는 이상하게 뭐 이게 선천적인 본능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뉴스 보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 보는 걸 즐겼고 그러다 보니 점차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 하면서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구나. 점진적으로 좀 여러 가치관이 성립됐던 것 같아요. 그 성립된 여러 가치관이 뭡니까? 이게 제가 남들한테 설명드릴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축약하자면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는 문장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생애 주기 내에 자신의 어떤 이제 몇 년 전에 최근 등장했던 자주적인 신조어, 수저 계급론처럼 뭔가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성패를 오롯이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저는 제 역할이 또 플레이어 혹은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지역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꾸려나갈 미래잖아요. 제가 또 청년이자 미래 세대로서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도전들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역시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도전을 SNS에 많이 올리고 계세요. 네. 좋아요 제가 계속 눌러주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알죠. 감사합니다. 인스타 계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팔로우 해주시면은 활동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또 거기 보니까 만 18세의 나이 몇 년 전이죠? 만 18세면? 만 18세면은 한국 나이로 20살이니까 벌써 네. 3년 벌써 전이네요. 3년 됐네요. 네. 만 18세에 달성군 의원에 도전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치에 도전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저는 초중고를 다 달성군에서 나왔고 또 제 동년배들, 저도 또 대학생 활동가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친구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농단 사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이 정당에 몸담게 되는 제 동년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좀 점진적으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다가 나의 정치 철학과 가장 유사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당과 그리고 여러 출마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확실히 만 18세 정치인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동엽님을 만났을 때 그 출마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동엽님의 정치관도 궁금해지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있는 의미를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커가면서 또 뉴스를 보았는데 그 서울특별시 의회 무상급식 논란을 접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뭐 한강 오리배 예산 뭐 그런 거와 씨름질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종속적인 정당 가치관으로 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저는 지방의회는 보다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흑백 논리라든지 진영에 좀 대립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을 타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저기 하고 했는데 뭐 기사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예산과 권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과 권한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것들이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잘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강동엽 정치인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가 더 큰 거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 청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그런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역에 관해서 본인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런 거 좀 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생태계 그리고 또 비영리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활동이라는 게 이제 뭐 마냥 좋은 일, 착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1월 31일자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운 좋게 기존의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이라는 정치 연구기관에서 운영을 주로 도맡아 해주시던 분께서 또 같이 한번 해보자는 제의를 해주셔서 연구소장으로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함도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명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나 많은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원화될 필요성도 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만든 명함이다 보니 최신화가 필요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좀 자기 PR의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여기 가시려고 꺼내놨네요. 네. 앞에 한번 네.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확대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제가 만나면은 꼭 만나는 모든 분들께 한 장씩 고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동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험지잖아요. 네. 좀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힘드셨던 일은 없으셨나요? 많이 힘들죠. 사실은 무기력해질 때도 많고 또 이 방송 대구 경북 혹은 어떤 민주진영의 열세인 지역인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 저는 19살 때 수능이 끝나고 입당을 해서 정당 활동을 지속하다가 물론 군 생활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쭉 정당과 선거에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2번의 대선 그리고 한 번의 지방선거 여러 전당대회를 겪었는데 아무래도 길 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느껴지고 또 험한 말도 많이 듣고 가끔은 또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니까 겁먹을 때도 많지만 또 이런 때일수록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된다 생각해서 용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스플랩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단체인지요? 네. 이제 유스폴랩은 지금 매월 청년 정책단이란 걸 운영을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좋은 정책들, 행정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각 정당별로 공식 공약이 나오기 전에 5월 10일 이전에 5월 1일자로 초당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정책들을 모은 정책집을 발간하면서 중앙 정치에 좀 지역의 정책 이슈와 각 지역들의 어떤 중앙에서 다뤄지기 힘들 법한 작은 의제들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책도 내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책 홍보 한번 해보시죠. 네, 책은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POD 도서라 가지고 뭐 세액 공제 같은 것도 많이 되니까 교보문고에 강동엽 검색하면 좀 긴 이름으로 책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동명이인 없나요, 저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데 누가 봐도 얘가 냈을 것 같은 책이 그래요? 하나 있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활동하시고 뭐 책도 이렇게 내시고 네. 그럼 뭐 책 인쇄도 좀 받으신 건가요, 많이? 근데 많이는 아니고 그래요? 조금 받았습니다. 전에 좀 모으셨다고 이렇게 큰 거 한 장 정도. 큰 게 뭐든 상대적인 거니까 네. 자의적인 해석에 좀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단체 윤슬 활동도 하시고 네. 또 유스폴랩 연구소장도 맡으시고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또 노무현 장학생까지 또 신청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초에 만났잖아요. 제 기억상 1, 2월 달에 신청을 하고 3월 달에 처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역이 올해 1월이었어서 12.3 비상계엄 때 저는 현역 군인이었어요. 계엄군이 되실 뻔했네요. 계엄 한 2시간 동안 계엄 군이었죠. 실제로. 네. 저는 뭐 후방 지역 사단이었긴 하지만 제가 또 사단 내 유일한 전투병력이었어가지고 많은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장학생으로서 또 신청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는 그 12.3 비상계엄을 우리 민주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게 참 노무현 대통령님의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그 문장이 떠올랐고 또 저는 입대 전부터 정당 활동과 민주진보 진영의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군인이라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좀 큰 죄송함과 책임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전역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말년병장 때 싸지방에 가서 열심히 지원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쓰신 거였군요. 네. 무기력함 뭐 이야기하셨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정도 오래 활동하시면 저 같아도 좀 많이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또 노무현 장학생 사이에서 분위기는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기력함을 좀 타파할 수 있었던 활동이 우리 하면서 있었는지요? 저는 사실 저희가 봉화 캠프 때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1박 2일 저희가 네네. 갔다 왔죠. 그때 놀랐던 게 이 노무현 장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 TO가 되게 균등하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저는 왔지만 뭐 충청, 전라, 수도권을 망라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좀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나기도 대구에서 났고 대학도 대구에서 다니고 있고 평생을 대구에서 머물다 보니까 제가 접하는 세상은 되게 상대적으로 지금의 알게 된 세상과는 편협한 시각만 갖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온 다양한 동년배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구나. 같이 바꿔나가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얻고 갔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님, 요즘 하는 생각을 5글자로 말한다면? 강백호 사자.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작은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네, 제가 두산 베어스 팬인데요. 이번 FA 시장에서 강백호 선수를 꼭 샀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우리 두산 홈런 타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두 번째 코너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우리 강동엽 정치인의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차원 MC님의 관심사는 야구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요즘 또 아무래도 평생을 대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관심사입니다. 하긴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이 발전했어가지고 네. 근데 대구 토박이로서 또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주제들에 관심 있죠? 네. 대구 사람들한테 대구라는 도시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하는데 놀기도 좋고 뭐 옷 사입기도 좋고 교통도 편한데 취직할 때 진짜 나중에 내가 여기서 직장을 얻는 게 참 고민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대구라는 도시가 광역시지만 체감상 엄청나게 컴팩트한 도시거든요. 그런 지역 커뮤니티들이. 그래서 또 연대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런 연대가 또 고착화되면서 기성세대의 어떤 알력이나 파워가 센 경향도 분명히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했던 건데 대구에서 최저임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궁금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다들 못 믿으시는데 네. 저는 이게 요즘 근래 되게 뉴스에서 공론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쵸. 보고 저는 저희 세대들은 아무런 일말의 의심 없이 맞지 드디어 세상 위로 올라왔구나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03년생인데 한 중학교 3학년이 넘으면 이제 알바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뭐 마냥 남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한 거죠. 이제 지역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어떤 그 상점의 점주들과 그런 고용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 상승폭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너네들의 처우를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 그냥 감수하고 너네 사실 그에 상응한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그냥 들었고 누구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은 8,000원, 뭐 7,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내 친구 저만큼 받네? 나도 뭐 그만큼 받으니 또이또이하구나 흔한 말로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어쩌면 저희도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까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계속 사회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려고 이제 많이 여러 군데 문을 두들겨 봤죠. 시의회도 찾아가 보고 뭐 대구시의 노동권익센터 또 정권이 바뀐 후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을 통해서 여러 소통 창구를 마련했는데 어른분들 만나보면은 대부분 반응이 아까 차원 MC님처럼 비슷해요. 아니 우리가 점검 나가봤을 때는 다 오롯이 받고 있다는데 진짜야? 그런 질문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그 근로시간에 근로감독관이 찾아가서 너네 돈 제대로 받고 있어? 근로계약서 썼어? 라고 하면은
저는 누구나 다 얼버무리면서 그러고 있다고 답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소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복합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도 이렇게 인식이 좀 고착화돼 있고 또 대구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서 알바생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좀 들이받거나 좀 문제 삼거나 신고하는 사람들은 아예 고용하지 마라. 네,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너 대구에서 내가 돈 못 벌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예. 지금 문제 해결로서 제도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근로감독관 충원 문제라든지 그런 현장 점검 주기가 저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이라든지 잘못된 처우를 고백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유주의가 끝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또 윤슬 단체에서 좀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신가요? 우선 윤슬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진행한 거는 사회통합을 좀 모토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요식업장 혹은 카페 등에 일반적으로 받는 메뉴판에 점자를 기입해주고 또 음성지원 TTS QR코드를 넣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했고 또 세대 통합을 위해서 요즘 퓨전 음식점이나 외래 음식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와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또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좀 토속적인 설명들을 메뉴판 아래 덧붙이는 공익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 윤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 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 초기에는 그 5명이 모여서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19살 때 수능이 끝나고 입당을 했는데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치이자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여러 한계점들이 많더라고요. 뭐 공직선거법, 뭐 정당법 그리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을 했는데 저는 당장에 무언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알게 된 게 이제 비영리 생태계라는 게 있구나, 공익활동가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제 좀 알게 돼서 같이 대학 다니는 20살 동기네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미단체를 등록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그렇게 다. 네. 참 열정이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닌데요, 이거는. 네. 아까 윤술에서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관련 일도 지금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베리어프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자체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카페나 아니면 식당에 다 놔두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데 그 지금 윤술에서는 그 키오스크에다가 음성 QR 코드를 심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세민 MC는 너무 얘기 잘해주신 게 그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또 제정이 되면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순차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도입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 해놓고 장애인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키오스크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80, 7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리스크를 갖고 있는 키오스크보다 그냥 원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래 있던 오프라인 그 종이로 출력돼 있는 메뉴판에다가 점자를 달아주는 게 이 제도와 이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덜 들겠네요. 네. 장애인도 그렇고 고령자들을 위해서도 저기 메뉴판을 타셨다고 하는데 네. 진짜 아메리카노의 씁쓸한 맛이 나는 보리차 맛이라고 써주셨어요? 이게 요거는 예시인데 네. 참 이 여러모로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의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예, 사실 아메리카노만 돼도 뭐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네. 뭐 프라푸치노 이런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자몽허니 블랙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몽허니 블랙티라 하면 이제
블랙티에 대한 뭐 어원 같은 걸 설명드리는 거죠. 밑에 뭐 영국에서 온 뭐 어떤 맛이 나는 차다. 맞아요.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사실 네. 자몽하면 좀 실 것 같고 네. 허니는 또 달 것 같고 그렇죠. 블랙티는 약간 좀 씁쓸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이냐? 네. 이런 거 좀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 말고도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윤슬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랑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대구의 지역에 이제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업장인 숲 베이커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와 함께 내년부터 일을 하기로 했고 대구시 내에 한 서너 군데 정도 매장이 있는데 그곳에 올해 진행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친절한 토속적인 메뉴판을 보급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팀 안에 시각 장애인 분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뭐 지하철을 이제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항상 그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뭐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는데 거의 한 2-30분 동안 안 와서 결국에는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이게 저는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분화돼 있고 또 여러모로 잘 사는 나라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OECD 국가니 뭐 선진국이니 그러는데 이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그 정도 인프라 설정이 안 돼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고충에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동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상의 영위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동이랑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분들께서는 그마저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 거니까 이거는 좀 큰 관념에서 이들과 같이 갈 때가 됐다라는 인식이 좀 우리 사회에 더 팽배하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죠. 네.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으면 또 더 잘 활동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4회차 클로징 멘트 할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동엽님도 아쉬우신가요? 네, 진짜요. 참 즐거웠고 마무리하는 게 아쉽네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줄로 웃고 하하.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한 줄로 울고 마음속에 콕 박힌 그 문장.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한 문장. 우리 강동엽 대학생 위원장이라고 써있네요. 네. 여기 위원장 한 문장 궁금한데요. 어떤 문장입니까? 네, 저는 저희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유시민 작가님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거기 프롤로그에 보면은 딱 첫 페이지를 열면은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들에게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 문장을 보면서 되게 큰 위안이 됐거든요. 또 대구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게 역풍처럼 다가오는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람을 거슬러 난다는 새라는 게 순풍을 타고 가면은 이제 편하게 안빈낙도하게 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역풍을 타고 그 역풍을 이겨낸다면은 순풍을 탔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참 큰 위로가 됐고 제가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진짜 좋은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 확실히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동엽님이 역풍을 뚫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풍을 뚫으면서도 동엽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청년들의 행복 지수, 고용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고등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이제 저희가 앞서도 짧게 얘기 나눴지만 누구나 약간 사회가 규정한 것처럼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고 꿈에 대해 고민할
어떤 텀 없이 그렇게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전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어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큰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공동의 학위를 나누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역 인프라와 또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각 거점 대학마다 그 제도를 잘 반영을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의 삶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기초의원이 되고 싶어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20대에 처음 정치를 도전했던 것처럼 다시 또 3년이 지나고 내년에 4년 차가 되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단어로 본인을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제가 지금 도달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낭중지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못 뚫고 나온 건가요? 네, 저는 좀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편인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거든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제가 굳이 뭐 피력하거나 저를 뽐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좀 남들이 알아봐주고 이제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주변에서 신뢰와 기대를 듬뿍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차원님이 동엽님 소개해 주실 때 애견남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원래부터 좀 다정한 성격이신 건가요? 우선 뭐 지역적인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전 또 대구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쪽에 어감이 좀 날카로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다정하다는 평을 또 들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 냉장고에 어머니께서 그런 쪽지를 붙여두셨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제 츤데레랑 좀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동년배들 혹은 경상도 사람들이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잘 내뱉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4회차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우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또 저희가 사석에서도 본 사이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놓고 평소 노는 것처럼 얘기 나눈 것 같아서 편안히 있다가 또 가고요. 또 저는 이 프로그램 처음 봤을 때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그 썸네일에 나오는 여러 그림들 참 오목조목하고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꼭 함께하고 싶었는데 또 신청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 분들의 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회차는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의 시청 소감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마디를 함께 나눠주셔서 매우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마지막 5회차는 11월 29일에 업로드됩니다.